3억 5천,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며느리 집을 사줬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저는 그 집에서 가정부 신세가 됐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돌보는 게 제 일과였죠.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더군요. 시어머니, 공짜 가정부로 쓰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한 선택은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요. 아니,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시거나 혹은 미리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여자예요. 남편은 제가 60을 갓 넘기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살면서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35이 되던 해에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라 걱정도 했지만 며느리가 될 그 여자분이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르게 보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 하며 두 손 꼭 잡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 손길이,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운 계산 속에서 나온 건지.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집 문제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세금도 억소리 나게 나가고 월세 살자니 돈이 아깝고 아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했지만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을 꺼내기로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그리고 제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들이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3억 5천이 좀 넘었습니다. 많은 돈이죠. 저한테는 목숨보다 소중한 돈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손님들 눈치 보면서 재료값 아끼려고 재래시장 몇 바퀴씩 돌면서 겨울에도 난방비 아낀다고 두꺼운 옷 껴입고 버티면서 모은 돈이란 말이에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집 마련해 줄게. 너희가 편하게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게. 아들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 될 사람도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끼리 천천히 마련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욕심 없고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저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 잘 보살펴 주겠구나. 어리석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순진했던 거예요. 결국 제가 돈을 보태고 아들이 모아둔 돈을 합쳐서 강남 근처 중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위치가 좋아서 가격이 좀 나갔지만 투자 가치도 있고 살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계약하는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들 며느리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 어머님 연세 드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게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지금 이 돈을 쓰는 건 나중에 외롭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는 건데, 그걸 알아주는구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큰 돈을 집에 다 쏟아부은 터라 식은 간소하게 하자고 아들이 말했고, 며느리도 흔쾌히 동의했거든요. 어머님이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무슨 성대한 결혼식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어머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축복이에요. 며느리의 그 말에 하객들이 다 감동했다고 했어요. 신혼집 입주하는 날도 제가 도왔습니다. 집 나르고 청소하고 커튼 달고 새댁은 그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굳은 일 다 도맡아서 했어요. 시어머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혼 초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가면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신발도 척척 가져다 주고, 제가 반찬 같은 걸 해가면 어머님 손맛이 제일이에요. 저는 아직 요리를 잘 못해서요.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내가 임신했어요. 세상에 그 순간 제 기쁨이 어땠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손주를 본다는 게, 대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태교용품이며 임산부 영양제며 이것저것 한 아름 사들고 아이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제가 방문하면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은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정도는 말하니까요. 요즘 입덧이 심하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이거 먹으면 속이 좀 편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그저 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예전처럼 어머님이 제일 최고예요 같은 말은 없었죠. 뭐 사람이 아프면 말수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며느리의 태도도 불어났달까요? 제가 뭘 해줘도 고맙습니다 보다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반응이 많아졌어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표정에서, 몸짓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오늘 갈비찜 해왔어. 내가 임신했을 때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대충 네 하고는 냉장고에 그냥 쑤셔 넣더라고요. 한 번은 이틀 뒤에 갔더니 그 갈비찜이 그대로 있더군요. 썩어서 버려야 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갈비찜 입맛에 안 맞았니?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제가 먹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으면 미리 말을 하던가 아니면 거절을 하던가 해야지.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 보고 몇 시간씩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그렇게 썩혀 놓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임신한 사람은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들 임신했을 때 남편한테 괜히 짜증낸 적 있었거든요.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제 첫 손주, 대를 이을 금손주 말이에요. 병원에서 처음 그 아기를 봤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구나. 산후조리원을 보내줬어요.
좋은 데로 알아봐서 2주 동안 푹 쉴 수 있게 해줬죠. 그 비용도 제가 댔어요.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신혼집 장만하느라 아들도 저축한 돈 다 쏟아부은 터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날 며느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기억나요. 어머님, 이제 집에서 조리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기 돌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집안일도 못하겠어요. 물론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산후조리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실 말 안 해도 도우려고 했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며느리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아기 씻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며느리는 방에서 쉬면서 아기 젖만 물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했어요. 어머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님, 아기 트림 시켜주세요. 어머님, 아기 보고 계시고 제가 좀 잘게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어머님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 그 다정하게 부르던 어머님과는 뭔가 달랐어요. 이제는 명령하듯 당연한 듯 부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제가 손이 좀 거칠어진 걸 느꼈어요. 세제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어 핸드크림을 발랐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주 안고 달래다 보니까 무리가 온 거죠. 어느 날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산후도우미 한 분 부를까? 한 달만이라도.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아낀 거잖아요. 지금 와서 산후도우미를 부르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게다가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고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언제 도와준다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안 가겠다고 했나요? 산후조리원은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한 거고 집에 와서도 돕겠다고 한 건 맞지만 그게 제 몸이 아파도 참으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손주가 예뻐서, 며느리 때문에 서운해서, 내 처지가 서러워서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한테 넌지시 말을 꺼냈거든요. 얘야, 엄마가 요즘 매일 가서 돕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더라. 내 아내한테 산후도우미라도 좀 알아보자고 해줄래?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쓸데없는데 돈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준 건 당연하지 않고 매일 가서 집안일하고 손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아꼈어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손주가 예쁘니까 그 아기 하나 보자고 참는다 생각했어요.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아예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구석구석 깨끗하게요. 어머님, 빨래 좀 개서 장롱에 넣어주세요. 어머님, 저녁 준비 7시까지 해주세요. 남편이 오늘 일찍 들어온대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손주 안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아기 좀 놔주세요. 어머님 손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냄새라뇨. 제가 그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느라 손이 거칠어진 건 맞지만 씻지 않은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닌데 무슨 이상한 냄새예요. 그 말에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제 손주를 안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들한테 또 말했어요. 얘야, 내 아내가 엄마를 너무 하대하는 것 같아. 엄마도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내 편을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요. 엄마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그냥 집안일 부탁하는 건데 왜 그걸 하대라고 생각하세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말투를, 눈빛을, 그 태도를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죠. 아내 눈치 보느라.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집을 사준 사람은 저인데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며느리가 됐어요.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저는 그저 집안일 해주러 오는 가정부 취급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그날도 집안 청소를 하러 가 있었고요. 며느리 친구들이 오자 며느리가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애들아, 우리 시어머니야. 애기 봐주시러 오셨어. 그냥 시어머니예요가 아니라 시어머니야라고요. 마치 가정부를 소개하듯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저한테 대충 인사만 하고는 며느리랑 수다 떨기 바빴어요. 그러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집 진짜 좋다. 신혼집인데 이렇게 넓고 좋은 데 사는 거 부러워.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산 거야. 남편이 워낙 알뜰하거든. 저는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거의 전부였는데요. 아들이 모은 돈은 일부에 불과했는데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좀 보태주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우리 돈이야. 그래서 더 애착이 가. 좀 보태줬다고요? 3억 5천이 좀 보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소리내서 깨뜨리면 민망하니까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며느리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며느리야, 아까 친구들한테 집 이야기할 때 엄마가 보탠 게 좀이 아니라 대부분이었잖니. 며느리가 차갑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이 집은 저희 앞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친구들 앞에서 굳이 어머님 돈으로 샀다고 말하면 어머님도 좀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집 사준 게 자랑스러우세요? 할 말을 잃었어요. 자랑하려고 사준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그게 자랑이 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집을 사줬더니 이제 그 집에서 저는 가정부 신세고 며느리는 제가 사준 집을 자기들이 산 집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열쇠를 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집 열쇠 있으시잖아요. 그거 좀 돌려주세요. 왜? 엄마가 열쇠 있어야 급할 때 와서 도와줄 수 있잖니. 아니에요. 이제 필요 없어요. 올 때마다 미리 연락해 주시면 문 열어드릴게요. 솔직히 어머님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시는 게 좀 불편해요. 마음대로라뇨. 저는 언제나 사전에 전화하고 방문했어요. 한 번도 허락 없이 간 적 없었는데. 며느리야, 그래도 혹시 급한 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어머님,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저희 사생활도 있고요. 열쇠는 돌려주세요. 결국 열쇠를 돌려줬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 그 집 열쇠를 제가 가질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미리 전화해야 했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오늘 반찬 좀 해다 주려고 하는데. 괜찮니? 그러면 며느리가 지금은 안 되고요.
오후 3시 이후에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산 집에 제가 청소하고 요리해 주러 가는데 시간 예약을 해야 한다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날.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한테 미리 전화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30분을 기다렸어요. 복도에 서서 일은 넘은 노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30분을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이웃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죠. 아, 어머님 오셨어요? 깜빡했네요. 들어오세요. 깜빡했다고요. 1시간 전에 통화했는데 깜빡했다고요. 들어가니까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손주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엄마가 청소 좀 할게. 네, 그러세요. 저 좀 피곤해서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손주 돌봐주고 며느리는 그 시간 내내 방에 누워서 쉬었어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오실 때 청소도구 좀 챙겨오세요. 우리 집 청소기 어머님이 쓰시면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청소도구를 가져오라고요. 제가 그 집 청소를 해주러 가는데 제 청소도구를 가져가야 한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옆 사람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돌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흘러내리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손주가 예뻐서 참은 게 잘못인가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겨우 72인데 여든은 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거친 손. 이게 제 모습이구나.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더니 남은 건 이 초라한 모습뿐이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옛날 통장을 꺼내봤어요. 입금 내역들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생각에 잠겼죠. 이 돈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열었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던 시간들. 아파도 약 한 알로 버티면서 모았던 그 돈들. 그 소중한 돈으로 집을 사줬더니 이제 저는 그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집은 며느리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제 돈으로 샀지만 명의는 아들 앞으로 되어 있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니까 결국 며느리 집인 거죠. 그럼 저는 뭐예요? 집 사준 호구? 공짜로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불청객?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남편도 저처럼 속상해했겠죠. 아니면 더 화를 냈을 수도 있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따지면 아들이 또 엄마가 예민하다고 할 테고 아들한테 직접 말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달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 상황이 정말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선을 넘은 건지 확인하려고요.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엄마가 음식 다 준비할게.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저희는 저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저희 집이 더 넓고 편하잖아요.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음식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 집도 아니고 며느리 집에서 명절 음식을 제가 준비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일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정말로 없다는 걸.